팬데믹, 코로나19로 우리 일상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 가는 날보다 집에 있는 날이 더 많았고, 어른들은 재택근무가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면 접촉이 많은 자영업자들은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쿠팡, 네이버, 배달의 민족, 카카오, 유튜브, 넷플릭스 같은 이른바 플랫폼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회사들은 코로나 이후 더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있고, 가난한 자들은 더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업들의 자발적인 이익공유제를 강조했습니다. 자발적 참여를 강조한 대통령의 말씀과는 달리 여당 국회의원들은 무언가 방법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제적인 방식이 아니고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한다는데, 정부와 여당이 나서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라고 하면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기업들은 몇이나 될까요? 이익을 공유한다. 참 달콤한 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데 정부에서 나서서 대기업들 이익을 자발적으로 나눠주겠다고 하니 이 얼마나 정의롭고 공평한 세상인가요? 하지만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플랫폼 기업에 다니는 직장인 A씨가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주문이 너무 많아져서 전보다 훨씬 바쁩니다.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에서 야근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이익이 많이 났고 언론에서도 사내에서도 소문이 파다합니다. 직장인 A씨는 올해 성과급을 많이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기업들 자발적으로 이익을 나누자고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벌어들인 이익이 도대체 얼마인지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 수 없지만 그건 모르겠고 일단 이익을 나누자고 합니다. 이익을 공유하는 바람에 직장인 A씨가 받아야 될 성과급은 없던 일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공평하고 정의로운 걸까요? 어려운 경영 환경에서 과감한 투자를 통해서 기업 혁신을 이룬 결과로서 초과 이익을 얻었는데, 그 이익을 공유하라고 하면 앞으로 제2의 쿠팡, 제2의 네이버, 그런 기업들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누가 앞으로 창업을 할 것이고 누가 투자하려고 할까요?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코로나로 벌어들였던 초과 이익은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함으로써 그 법인세는 재난지원금의 재원으로 쓰일 것이고 어려운 분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금을 뺀 나머지 금액들은 그 기업에 투자한 투자자나 성과를 인정받는 직원들의 몫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공유제를 실행한다면 결과는 뻔합니다. 대기업들은 자신들이 공유했던 이익만큼을 하청업체에 납품 단가에 반영해서 납품 단가를 낮추라고 할 것이고, 그 하청업체는 또 다른 하청업체에 자신의 손해들을 떠넘길 것이고, 결국 돌고 돌아서 가장 낮은 단계에 있는 하청업체들, 자영업자들의 부담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시장의 파이를 키우지 않고 정해진 파이 내에서 나눈다는 것은 누군가는 적게 먹어야 되고 우리는 각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쉽게 양보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그 규제로 보호하려고 했던 사회적인 약자, 그들이 가장 피해를 봅니다.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임대차 3법은 오히려 집값을 올리고 있고 전세를 시장에서 사라지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임차인을 보호하는 그런 법인가요? 몇 주 전 사립대학교 회계감사를 갔었습니다. 시간 강사들 처우를 개선한다는 이른바 강사법이라는 게 개정됐습니다. 예전에는 그 강사들을 학기 단위로 고용했었는데 개정된 강사법에 의해서 1년 단위로 고용해야 되고 퇴직금도 주고 4대 보험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바뀌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법의 혜택을 본 강사분들도 분명 계시지만 많은 강사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대학들은 초빙 교수나 겸임 교수들을 더 채용함으로써 규제를 피해갔습니다. 규제를 피한 대학들이 나쁜 걸까요? 대학들은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등록금은 몇 년째 동결이라 재정 상태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이 법을 그대로 시행하면 학교가 더 이상 존속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 표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개발한 전 세계 국가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얼마나 강력하게 하는가를 점수화해서 비교하기 위해 만들어진 엄격성 지표입니다. 이 지표는 학교와 직장의 폐쇄, 공공행사의 취소, 대중교통 운행 여부를 포함한 11가지 세부 지표를 이용해서 각 나라들이 얼마나 강력하게 거리두기를 하는가를 측정합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인구 1000명당 1명에 불과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 점수는 47점입니다. 하지만 스위스는 우리나라의 50배가 넘는 인구 1000명당 51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 점수는 42점으로 우리나라보다 낮습니다. 호주를 제외하면 우리나라는 확진자 수를 고려했을 때 매우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을 경제적으로 어렵게 만든 원인 제공자는 따로 있는데 그
그 피해를 기업들에게 떠넘긴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한 우리는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내가 만들어낸 재화나 서비스로 시장에서 선택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경쟁을 통해서 얻은 이익을 공유하라고 한다면 누가 경쟁에 참여하려 할 것이며 누가 열심히 일하려고 할까요? 이렇게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하고 있는 것은 청와대도 예외는 아닙니다. 청와대 내의 방문객 안내소인 연풍문도 최고가 입찰 방식으로 임차인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수의 계약을 하면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으니 2018년도부터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서 경쟁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청와대는 최고가 입찰 방식을 통해서 국가 자산을 매우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제 활동에서 착하다느니 공정하다느니 이런 말들은 사회주의자들이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합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게 해주고,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분들에게 기회가 균등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배려할 수 있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성실한 TV 엄현석 회계사였습니다.